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냐? 광주는 북한군 300명이 내려와서 저지르는 걸 왜 우리한테 묻냐? 그래서 저 장례를 그냥 조용히 치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차 밑에 한 명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한 명 있었고요. 이쪽 중앙선에 저쪽에 넘어가서 한 명이 넘어가 있었고요. 엄청 큰 거죠. 속도를 하나도 안 줄여서 가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선 전국의 중심 단어는 선대위입니다. 연일 대국민 반성문을 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사주에 큰 절을 올리며 선대위를 비롯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김종인 전 위원장을 긴급히 만났는데 본인들의 표현대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특히 수도권은 정부 표현대로 하면 급박해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엔 언제라도 비상계획 활동을 검토할 상황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경매시장은 썰렁합니다. 새벽에 여기 지금 외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차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는 차단을 안 하고. 이처럼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무려 1,400명 넘게 급증한 4,115명. 4,000명대 확진자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이어서 확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확산세가 가팔라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7명 늘어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34명이나 늘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4%에 이르고 수도권 평균은 83.7%입니다.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도 778명이나 됩니다. 현재 유행이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특히 증가하고 병상 가동률이 좀 나빠지는 요인들은 고령층의 감염이 좀 다소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잇따르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백신 추가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한정에 비상계획을 발동하거나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조치 강화,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등의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는데 정부는 비수도권 의료기관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옮기거나 수용하는 병원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재택치료도 확대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도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하여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추가 확보되는 비수도권 준중증 환자 병상은 모두 267개,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에서 230병상, 종합병원 4곳에서 37병상을 각각 준중증 병상으로 전환합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거점 전담병원 174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978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굳이 중환자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고집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한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 부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증이나 무증상임에도 너도 나도 병상을 차지하시게 되면 정작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조기 퇴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경증병상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해당 의료기관에 수용료와 이송료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호전된 중등증 병상 입원 환자가 격리 해제 기간보다 빨리 퇴원해 재택치료로 전환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도 역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공급하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태아가 숨진 국내 첫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산모가 양선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조기 출산하면서 사선된 사례인데 전문가들은 임신부도 백신을 맞아야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숨진 채 태어난 태아의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확진된 임신 25주차 산모가 나흘 뒤 조기 출산하게 되면서 사산한 사례입니다. 산모는 30대로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산한 태아가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산모 체액으로 오염된 건지 수직 감염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사산 위험은 최대 4배, 중증 진행은 2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내 산모 120만 명을 조사한 결과 확진된 산모 사산율은 1.26%로 감염되지 않은 경우의 2배, 델타 변이가 확산한 이후에는 4배 넘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폐렴이 진행을 해서 응급으로 제왕절개술하고 인공호흡기 달고 가까스로 살아난 케이스들이 여러 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만. 산모와 아이를 둘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산모들의 예방접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 청소년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2명 확인됐습니다. 10대 미만과 10대 각각 1명으로 모두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미만 소아는 기저질환이 확인됐지만 10대 중환자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18세 이하의 위중증 환자가 7월부터 10월까지 14명이 보고되었고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나이가 어려도 위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며 반드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 대상인 12살에서 17살 276만여 명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 범위가 여야 대선 후보를 향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의 대출을 주선했던 브로커도 소환했습니다. 오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으로 꼽힙니다. 오늘 뭐 때문에 조사 오신 거예요?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최종 결재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결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여러 차례 성남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실무자급이 아닌 이 후보의 측근이자 당시 시청 고위직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자 이 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파헤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 초기 세력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10억 원 넘게 챙긴 브로커 조모 씨를 지난 18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던 그런 과정들은 물어봤나요? 예전 대검 중수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과장이 좀 봐주기 수사가 있었어요? 하루 전에는 조 씨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돈을 건넨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 이모 씨 역시 재소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면했고 4년 뒤 수원지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조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인물이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후보가 봐주기를 했다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고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주요 인물 기소 뒤 2라운드로 들어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윗선과 로비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 사업 초기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또 대선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양평에 아파트를 개발해 매출을 올리고도 개발이익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이 뒤늦게 부담금을 부과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가족회사가 사업권을 따냈을 당시 양평 군수가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고 윤 후보도 양평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맡았었다며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돌이켜보더라도 외척의 바로가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윤석열 후보 측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자체를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겼고 기부 찬합한 토지의 비율이 높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이제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여당의 압박 때문으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당내에 꾸려진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찾아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무려 25명이나 되는 시민이 행정 입원됐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사설 감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공세의 폭을 넓힌 겁니다. 이제 대선도 10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혁신과 쇄신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움을 잘 살피지 못했다면서 이번엔 사과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일제히 자리를 내놓으면서 선대위 혁신에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부족했다.
회초리 맞을 준비가 됐다고 공개 반성문을 써온 이재명 후보가 재차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국민은 야당 반대를 뚫고 할 일 하라는 권력을 준 거라며 반성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등 핵심 입법 과제 100여 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긴 이 후보는 중소기업 단결권을 1번으로 입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강공 드라이브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 처리, 신속 처리해내고 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서 선대위 혁신 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어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은 민주당 쇄신에 동참하겠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의원들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앞장섰습니다.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대선 승리를 위한 용단으로 평가하고 송 대표와 후속 인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당장 눈에 띄는 변화도 표출됐습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원회가 이 후보 배우자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를 출산유무로 비교하는 듯한 SNS 메시지로 물의를 빚은 한준호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등 이재명 표 민주당 혁신 바람은 빠르고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윤석열 대선 후보와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저녁 권성동 사무총장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직 제안에는 확정적인 대답은 안 했다면서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한 뒤에 출발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이 어떻게든 도와는 주겠다고 했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에 나온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가서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가지고서 그때 가서 뭐 이러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거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락하셨습니까?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선대위 네. 발표는 김종인 위원장 없이 발표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뭐 예정이 된 거니까 최고회의에서 총괄 본부장들은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두환 씨 장례식 둘째 날, 빈소는 종일 큰 소란을 빚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놓여있던 화환이 가짜로 드러나 치워지는가 하면 전 씨 지지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5.18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진 이튿날, 오전까지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일부 인사들의 조문 외에 조용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공과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가 이제 평가를 계속 이렇게 할 테고. 오후 들면서 갖은 소동이 벌어지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빈소에 들어가려다가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하는 장례식장 측과 마찰이 빚는가 하면
전두환을 비판하는 시민과 옹호하는 유튜버들이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양당 대선 주자를 비롯해 정치권 조문은 뜸했고 빈소를 찾은 이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유족과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평가는 뭐 역사가 할 일이고 저는 다만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빌 따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 차원에서 조문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의 캐릭터 탈을 쓴 조문객이 나타나는가 하면 누군가 보낸 가짜 박근혜 전 대통령 화환이 반나절 동안 배치돼 있다가 뒤늦게 치워지는 등 촌극과 망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을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특수군 300명 안팎 250명에서 450명 정도를 그 자리에서 괴멸시켰습니다. 유족 측은 천여 명이 하루 동안 식장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유언에 따라 화장되며 발인은 오는 27일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를 비판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전 씨가 사망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가족들이라도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씨 사망 다음 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1년이 지나도 총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의 군화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무고한 여고생에게 대검을 휘두르며 성추행까지 저질렀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5명이서 공수부대가 들어왔어요. 가슴 둥고 배도 막 차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무서움만 들었기 때문에 동생의 시신이 청소차에 실려가는 걸 바라봐야만 했던 유족은 한동안 주홍글씨에 시달렸습니다. 폭도 가족이라고 철저하게 감시 속에서 저희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까지 결국은 문 닫게 하는 5.18은 광주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광주와 연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도 힘든 그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속칭 통닭구이 고문. 피해자 70여 명은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와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보고 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물꼬를 텄습니다.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도 추가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5.18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했고 지난 12일 광주에선 국가가 피해자 5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굴하게 손해배상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국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당한 고통 또 기여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한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전두환 씨 빈소 앞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가족들과 남은 신군부 인사들이라도 사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냐? 광주는 북한군 300명이 내려와서 저지르는 걸 왜 우리한테 묻느냐? 그래서 저 장례를 그냥 조용히 치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35살 남성 김병찬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오늘 심의를 벌여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데다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도 확보됐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찬에게 숨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게 위험을 알렸지만 경찰이 다른 곳을 수색했었죠.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피해 여성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이 불과 범행 나흘 전에는
베스트 전담 경찰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의 5차례 신고에도 스토킹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경찰. 지난 19일 또다시 집으로 찾아온 남성을 발견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1차 신고했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스마트워치 위치값만 믿고 피해자 집에서 500m 떨어진 지점으로 향했던 경찰은 2차 신고가 접수될 때쯤에서야 집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습니다. 순찰대가 바로 집으로 향했다면 살인을 막았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생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은 불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5일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선발된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청 여성대상 범죄 수사과장 출신으로 경찰청 112 운영계장과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 팀장을 역임한 소위 112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변보호 최우수 전담 경찰관에다 여성대상 범죄와 112 전문 경찰서장까지 있었지만 스토킹 살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범죄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현장에서 이탈을 한 경찰관 2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노년경찰서 서창지구대 A경위와 B순경이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확인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2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이 피해자를 두고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여경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장 대응 능력과 훈련의 문제지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가 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여경을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다. 경찰관이 흉기가 무서워 도망간다면 그 일을 접어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경기 양평 흉기 난동 제압 현장에서도 여경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까지 가세했습니다. 경찰의 잇따른 현장 대응 미숙이 여경 무용론에 불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경과 여경, 즉 젠더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현장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자 경찰관이나 여자 경찰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연 전문가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의 경우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은 최대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남성 경찰은 권총까지 소지했음에도 둘 다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성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3층 거주자와 함께 건물 내부에 진입했지만 뛰어내려온 여경을 1층 계단에서 만나 함께 건물 밖으로 이탈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반에 퍼진 훈련 부족과 판단 미숙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느니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소극적 조직 문화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현장에서의 즉흥적 판단 자체도 미숙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권력, 물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했던 조직 문화, 회피적, 수동적 문화가 재점화된 여경 무용론과 함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 결국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경찰이 자초한 일인 만큼 성별과 무관하게 철저한 훈련과 교육으로 치안 전문가로서 신뢰받을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부가 요소수를 내년 2월까지 충분히 사용할 만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어 다음 달까지의 도입 물량과 국내 재고만으로도 내년 2월까지 사용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도착 예정인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6개월분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돼 내년 중반까지 공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요소수 수급이 안정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도 정말 그런지 요소수 거점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소수 좀 구하려고 여기서 저희 동료가 샀다 그래서. 간신히 도착한 거점 주유소에선 요소수를 두고 고성이 오갑니다.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온 거예요. 지금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규정상 그래요. 주유소 직원의 휴대전화엔 불이 났습니다. 지금 재고 얼마 없고요. 빨리 오셔야 돼요. 요소수가 입고되는 날은 항상 이렇습니다. 전화는 하루에 1000통 이상 오고요. 요소수 하루 생산량이 평균 소비량을 넘어서고 있다지만 이렇게 주유소에서 매일같이 수십 분 동안 줄을 서는 겁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화물차 운전자는 생수통에 물 대신 요소수를 넣고 다닙니다. 통으로 사람들한테 얻어가지고 써요. 얻어가지고 이렇게 없어가지고. YTN이 전국 100여 개 거점 주유소의 최근 일주일 상황을 살펴보니 하루 평균 24곳은 요소수 재고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일부 주유소가 쉬었던 걸 고려해도 5곳 가운데 1곳은 일주일 내내 물량이 빠듯했던 겁니다.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는 거점 주유소가 이런 사정이니 일반 주유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유소마다 없어요. 휴게소나 있지. 일반 주유소 같은 데는 어느새 아침에 받아놓은 요소수 2,000리터가 바닥을 보이고 요소수 재고 소진 다 됐습니다. 요소수 재고 소진 다 됐습니다. 요소수 주입기에 달린 초록색 눈금 하나를 두고 휴게소 길바닥에 오전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기다린 게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걸렸네요. 없다 그러니까 뭐 없는 거지. 일을 하려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성질 나가지고 진짜 차 팔아먹고 싶어 진짜. 준비했던 요소수가 동나면서 오늘도 거점 주유소에 전쟁 같은 2시간이 끝났습니다. 요소수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는 정부 쪽 설명을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달리던 냉동 탑차가 도로 위에서 매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을 덮쳐 3명이 숨졌습니다. 작업 지점 전방에서 공사 중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어를 포함해 온갖 부품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내부순환로 편도 3차선 도로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친 건 오전 11시 10분쯤. 식자재 배달을 마치고 복귀하던 냉동 탑차였는데 도로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와 도로가에 있던 1톤 트럭 작업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차 밑에 한 명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한 명 있었고요. 이쪽 중앙선에 저쪽에 넘어가서 한 명이 넘어가 있었고요. 엄청 큰 거죠. 속도를 하나도 안 줄여서 박은 거죠.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 등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냉동 탑차 운전자 박모 씨 역시 추돌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입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춘천시가 발주한 도로 위 맨홀 내부 수도관로 표시 장치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지점 20m 전방에 노동자 1명이 나와 도로에서 긴급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수신호도 보냈지만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차선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수사는 지금 못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도로 공사 시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운전자 박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와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 등의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승객을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 살려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사의 침착한 대응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버스에 앉은 남성이 잠에 빠진 듯 목을 기울이더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다른 승객이 곧장 쓰러진 남성을 살피고 기사는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 쫓아옵니다. 위험한 상황이란 걸 직감한 기사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바로 쓰러져 버렸으니까. 콩 소리 지르면서 쓰러지고 옆에 내가 차를 세우고 가니까 바로 제가 심폐소생을 바로 들어갔는데 한 20회 정도 했는데 하니까 조금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은 주변을 살피며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립니다. 또 다른 승객들은 기사를 도와 쓰러진 승객 팔다리를 주무르며 회복을 돕습니다. 1분 넘게 이어진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내가 119에 요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보호자인데 연락을 좀 취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남학생인데는 같이 그들과 심폐소생 같이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위험한 순간을 맞았던 50대 승객은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생명을 구해낸 김수찬 기사는 평소 배운 안전교육이 도움됐다면서 함께 해준 승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거 했을 뿐인데 도와준 학생들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고 용기가 있었죠. 학생들인데 고맙네요. YTN 이윤재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죠. 이를 막는 인류 최초의 실험이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 9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꿔서 지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우주선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 운석이 쏟아지면서 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우주를 떠돌다 지구로 떨어진 겁니다. 만약 소행성 몸체가 지구와 직접 충돌하면 6,600만 년 전 공룡 멸종과 같은 대참사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소행성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인류 첫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3, 2, 1, and liftoff of the Falcon 9 and DART.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우주선은 발사 수분 만에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태양 궤도를 따라 목표한 소행성을 향했습니다. NASA'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to intentionally crash into an asteroid. 이 우주선은 내년 9월 말쯤 지구 근접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에 초속 6.6km 속도로 충돌해 공전 주기를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디모르포스는 축구 경기장 규모의 소행성이며 우주선은 무게 620kg의 소형차 크기입니다. 우주선의 소행성 충돌 실험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살짝 밀어 기존 궤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전 주기가 73초 이상 바뀌면 인류 최초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데 성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후보님의 뜻을 잘 말씀드렸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후보 의지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그 의중이 뭔지 잘 몰라.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막판 합의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쇄신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 주요 당직자들이 총사퇴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사람이 긴급히 만난다고 해서 나이트 포커스 대담에도 이 내용을 좀 실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결론이 뭐 허무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기존의 입장인데 정치에서 이른바 밀당,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건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필요도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선대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루는 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대위로 모셔오겠다.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이제 거의 뭐 공언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리스크가 2, 3주 이렇게 되면서 리스크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칫하다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선대위 출범식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뭐 권성동 의원 왔다 간 거라든지 또는 이제 윤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들 이런 거 보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개문발차를 하기 위한 어떤 좀 절차를 밟는 거 아니냐, 정당성을 좀 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분 축적용 만남. 뭐 만약에 오늘 뭐 설득할 만한 내용을 가져갔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참여를 선언하거나 또는 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불참을 선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시간을 두고 공석으로 둔 채로 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전에 그런 좀 뭐랄까요? 연출이 좀 했던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마저 좀 느껴지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분 쌓기 용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공석으로 두기 위한. 자,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회 또 권성동 사무총장 등이 설득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석을 해보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이 정말 원인입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속으로도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김병준이라는 그 정치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직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조 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병준 위원장하고의 악연은 있어요. 지난 4월 초에 이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을 사퇴하고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 국민의힘 정당을 바라보면서 아사리판이다 운운하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 쓴소리에 맞춰서 장제원 의원이나 혹은 김병준 의원 아니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거친 그런 그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김병준 위원장만 하더라도 30년 전 그때 돈으로 2억 원을 받은 전과자와 공정의 가치의 상징인 윤석열이 손을 잡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험담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종찬 전 의원도 왔다 갔어요. 이종찬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과 굉장히 친한데 그 아들이 또 윤석열 저 후보하고 가장 친한 이철우 교수거든요. 이종찬 의원 왔다 갔고 권선동, 김재원 많은 의원들이 왔다 가면서 6시쯤 속보가 나왔어요. 언론에 합의가 될 것 같다. 뭐 거의 다 합의된다. 오늘 추인만 남았다. 그러다가 또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 교수님과 동의해요. 상당히 이 표현을 자제했어요, 양측 다. 그러니까 뭐 어떤 비난 이런 게 아니라 열려있는 그런 그 열려진 어떤 끝을 보여줬고 상당히 그래도 오늘 한 가지 남는 건 추인은 받았다. 추인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하지만 발차를 하겠다. 라는 그 통보는 했다는 거죠. 즉, 뭐 고무장 인선이나 대변인 인선을 내일 발표하겠다라는 건 일단 시작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론가님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 이후 상황은.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보직의 이견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 포함해서 한번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구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 된 지로부터 대선 후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제가 선거 준비를 해왔거든요. 다른 분이 만약에 선대위를 총지휘한다면은 빨리 그 내용이 결정되고 후보가 빨리 그런 의중을 주변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를테면 중재안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만남을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셨는데 이 안에서 얘기가 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표정을 감춘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말을 아끼는 모습이. 뭐 오늘 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진 않죠. 다만 저는 언젠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만 그 언젠가가 타이밍이 언제냐. 저는 지지율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아까도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 앞에 이제 말씀에도 그러는데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상임위원장 공동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직제라든지 구도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 특정인을 거론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보가 이미 공표했어요, 언론에다가. 김병준 상임위원장,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거를 철회하려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그 타격을 후보가 안아야지만 철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도 당 외곽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좀 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표 전이라면 조정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감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쏟아내고 이상기류가 얘기 나온 게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언론에다가 후보가 김병준, 김한길 합의됐다. 이거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런 분란 사태가 더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거의 쪼개진 듯한 기사는 어저께까지 나왔었던 거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인사권에 대한 개입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은요, 두 사람은 완전 결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언젠가는 같이 할 거다라고 내다보면서도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 부분이 극적인 변화가 생기려면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지금 당을 환골탈퇴하는 수준으로 지금 싹 바꾸고 있는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가 왔을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개문발차가 이제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그 3김 언급 이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권영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가 일상이다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든 합류할 것이라고 봤는데 일상으로 갈까요? 아니면 정치가 일상이니까 다시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큰 대선을 2번을 치렀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총선이었긴 하지만 2016년도 민주당에 합류했을 때는. 근데 어찌됐든 그 2번의 이 정당을 바꿔서까지 선대위원장이든 행복추진위원장이든 맡았을 때 결정적으로 공통점이 한 가지가 그 당이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추락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이 정당 소생술자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긴급히 살리는 재주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 후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사상 유례 없이 높아요.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에 이렇게 4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 윤 후보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범위 바깥을 유지하면서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주 급격한 출렁이는 판의 변화가 있을 때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리를 두면서 정치가 일상인 관망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따 말미에 또 지지율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내용들 몇 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는 일단 뭐 한 자리 빼곤 다 일단 완성 단계고, 이른바 이제 양날개라고 하더라고요.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김병준. 자, 정리를 해봤는데 두 분은 좀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뭐 역시나 이제 중진들 뭐 이런 분들을 전면에 이제 배치를 한 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친이 친박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뭐 그런 거를 뭐 특별하게 이제 특히나 뭐 박근혜 정권 때 중용됐던 사람을 여기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나름 이제 좀 과거에 탄핵의 강을 좀 넘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서지 않았느냐,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나름 이제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결집을 이뤄낼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들을 뭐 골랐다. 다만 네. 역시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도 그렇고 국민의힘 선대위도 그렇고 사실은 뉴페이스가 안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뉴페이스냐 이러면은 지금 이번 선거는 2030이 스윙 투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30 세대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도 참여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영입이 과거 대선이나 총선 때 보면은 그런 영입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대선은 유달리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양 후보 모두가 다 쉽게 얘기하면 당의 기득권에 좀 포위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줄 정도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거는 좋지만 이것이 자칫 이제 소위 말하면은 뭐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이재명이 민주당에 흡수돼 버렸다처럼 윤석열이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국민의힘에 동화되는 과정이라면 좋겠지만 흡수돼 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럼 기대감이 안 되겠다.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하실 텐데 그때 어떤 좀 소위 말해서 2030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중량감 있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파격적인 인사들을 얼마나 발굴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선대위 구성을 용광로 원팀 선대위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와서 쇄신하느라 혁신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는데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구성 확정된 면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뒤늦게 했으니까 먼저 만들어진, 물론 지금 쇄신한다고 하시지만 네. 민주당과 좀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일단 이 직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원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여긴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보다는 뭐 그 본부장입니다. 특히 함께 이 4강까지 들었던 원희룡 후보가 굳이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허명에 집착하지 않고 정책, 뭐 본부장,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이런 어떤 롤을 받았다는 것. 네. 즉 원희룡 후보가 4인의 어떤 그 토론 중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디테일도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 준비를 아예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 또 이준석 대표도 사실 상임 공동 상임위원장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본부장직도 맡았어요. 실제로 자신이 홍보 미디어인가요? 특화가 네. 돼 있는 홍보 미디어 분야,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특성을 가진 사람한테 그 일을 주어지는 그런 지금 이 롤을 주어졌다는 게 특징이겠고, 영입은 사실 처음 선대위 발표할 때
개문 발차할 때, 그러니까 개문 빼고 발차할 때는 발표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영입 인사들은 영입할 때마다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목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부터 발표를 하고 한 사람씩 아마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이 사실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인사들 가운데 금태섭, 윤희숙 이렇게 조금 이번 캠프에 이번 그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주요 직책을 맡으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도 당의 중심에, 선대위의 중심에 있네, 이런 느낌을 줄 텐데 이런 분들이 싹 빠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쉽게 얘기하면 당 중진들만 결국은 그 자리 차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서 외부 영입 인사는 스토리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씩 공개할까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수정 교수 아니겠습니까? 뭐 YTN에도 많이 출연해서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인데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의인 즉슨 이번 선거가 어쨌든 2030 남성들을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수정 교수가 지금까지 표명했던 그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뭐랄까 정책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생각들을 비춰봤을 때 표를 깎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인즉슨 이준석 대표의 그 표현 속에서 마치 젠더의 어떤 그런 표가 갈리는 것 같은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 갈림으로 해서 특정 세대의 특정 성별만을 위한 그 표심만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다가는 이게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정의당 같은 경우 심상정 의원이 아예 표방을 했고 또 지금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사실 페미니즘을 굉장히 표방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대중정당이 아닌 그런 정의당 같은 정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어떤 소수의 또 소수자를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소위 2030 세대에게 여러와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출발점이 2030 남성 세대에 집중하면서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이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주장이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당 내에서 비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끝까지 주장했을 때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은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윤 캠프가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 세대만 바라보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색깔의 인사를 한 걸로 또 평가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후보가 어떤 인사를 하는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이른바 젠더 갈등 문제.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 이름 중에 위원회 이름이 뭐냐면 남염, 여염 둘 다 싫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꺼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갈등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석열 후보가 그런 김종인 의원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후보께서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 김한길 같은 분과 이렇게 섞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에는 이게 장식물에 불과하게 되어서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당의 대표가 이제 야당의 어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어떤 부추긴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또 김 전 위원장과 최근 여당에 접촉하는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또 예의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팩트와
경쟁당 대표로서의 기대감을 좀 뒤섞은 발언 아니냐. 팩트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고 나서 소위 이준석 패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갈등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다 소환을 해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 이런 예측들을 한 건데, 그럼 뭐 상대당 대표로서 일종의 기대감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잘.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는 상징성이 중도 확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제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자신들도 과거에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공격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대 반, 사실 반 이렇게 섞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대 반, 사실 반. 그런데 사실 저 갑작스럽게 또 정치평론을 하십니다. 그 당대표와 정치평론의 어떤 그 이 갈림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든 좀 일관성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굉장히 그 잘 진행이 되고 화합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많이 비난했었어요. 국보위 출신도 들먹이고 또 뭐 그 이 동아은행 건도 들먹이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물론 구원이 있겠지만 굉장히 험한 어떤 표현까지 쓰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이제 갈라지는 틈을 보이는 듯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김종인 위원장을 추켜 세우면서 윤석열 후보를 디스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평가 이렇게 이게 달라진 어떤 이유가 당의 어떤 득실을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대표로서는 어쨌든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분이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표색 얼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난할 수 없지만 당대표만큼은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 넘어가기 전에 대선 후보 배우자 역할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상 사고 이후 야구장에서 이제 후보와 배우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방 일정 등에 동행을 하면서 공개 행보를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잠수 작업 중에 사망한 홍정훈 군 49제 참석하기도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그 부인의 김건희 씨 행보가 좀 신중하다 보니까 대비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 순간에 사실은 등판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30 여성 세대에게 사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2030 여성 세대에게 거의 몰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 세대에게 취약한 지금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라도 사실 김혜경 씨의 선전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아직 안 끝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김혜경 씨가 이렇게 공식적인 행보를 하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의 뭐 선대위 구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하게 되면 누가 당이 조직적으로 김건희 씨를 대변하거나 옹호하거나 보호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당 조직이 정비되고 전열이 좀 정비되고 김건희 씨가 행보를 했을 때 여당이나 뭐 언론에서 비판이 있는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은 그때는 이제 김건희 씨도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앞서 자막에 나갔습니다만은 보완해주고 보호해주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국민들이 그 상대방이 한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궁금해하는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질문을 하니까 숨은 게 아니라 사업하느라 바쁘다라고 이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같이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김혜경 씨 일정과 함께 또 김건희 씨 일정을 함께 보도하면 좋겠는데 일단 아직은 공식 일정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의 어떤 여파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도 후보가 된 이후에 선대위 때문에 사실상 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자신의 어떤
어떤 가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노출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자체가 김혜경 씨와 비교할 수 없는 게 김혜경 씨는 이미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러봤고 성남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리고 또 호남에 그때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호남에 가서 실제로 그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 있는 상황이고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검사의 부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중들의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먹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 일 뿐이지 아예 안 나선다거나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굉장히 대비되면서 그거 자체가 계속 또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슈를 따라가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김건희 씨도 더 이상 이것이 화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이제 그 전면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일 대국민 공개 반성문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캠프 쪽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구성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죄의 의미로 큰 절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표 혁신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당직자들도 후보의 변화 요구에 호응을 한 분위기까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전두환 씨 사망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냉소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내로남불 사과합니다. 그다음에 당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한 번의 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 1위라고 했던 후보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사과 일회성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듯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반성의 모습을 앞으로는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줘야 되지만 일단은 진정성이 전달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끊임없이 사과하는 모습들은 뭐 출발점으로서는 뭐 선거 기간 내내 사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출발점으로서는 민주당의 변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쇄신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진정성 전달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행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격해진 감정을 노출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 부진 또 선대위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불만이 좀 배경이 됐겠죠? 계기가? 네, 그런데 제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말이 이거예요. 이재명의 선대위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과로 연결을 하면 이재명의 선대위를 만들지 못해서 사과를 한 건가요? 선대위가 선대위원장을 많이 뒀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건가요? 국민들이 선대위가 잘못됐다고 지금 사과를 원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사과의 핵심이 마치 그래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뭐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를 바꾸겠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어떤 행태와 또 민주당이 보여줬던 내로남불식 정책 행보 그리고 자신들만 옳다는 그런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뭐라도 하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비화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성찰이고 무엇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반성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계속 어저께도 선대위의 발언 중에 쭉 세봤더니
봤더니 반성이라는 말이 8차례, 뭐 사과라는 말이 4차례, 책임이라는 말이 13차례가 나왔지만 이것이 공허한 그런 반성이라는 말로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것이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육하원칙에 입각한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민주당 선대위 쇄신을 향해서 진정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네요. 정리를 해보면 앞서 평론가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일환으로 보면 중앙 선대위와 별개로 청년 정책을 이끌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청년 선대위가 다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눈에 띕니다.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또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민주당에서 좀 시원한 장면과 행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민주당을 보면 국민들이 답답한 측면들이 좀 있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권지웅 청년 선대위원장의 이 장면은 굉장히 적확한 장면 센스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꼰대짓 그만해. 민주당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 그동안의 내로남불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사들을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꼬집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남염 여염 둘 다 싫어염. 이거는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그동안의 이준석 바람, 그다음에 홍준표 바람 이런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면서 남녀 갈등의 측면들이 사실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성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젠더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숨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과 좀 차별화를 보면서 여혐도 싫지만 남혐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별 없는 그런 어떤 변화, 청년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적확한 장면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장면대로 정책과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남혐, 여혐 이 부분에선 공교롭게도 오늘 뉴스 가운데 보셨겠습니다만 층간소음 문제 사건에서 경찰 여경 무용론으로 지금 불거지면서 다시 또 젠더 이슈, 성별 이슈가 불거졌는데 질문을 드리면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 반대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남혐 여혐 부분에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차별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좀 비판적이거든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 성별 갈등, 성 갈등, 젠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정 그 성별에 대한 갈등을 부각시키면 안 되는 게 네. 이번 그 사건에서도 그 도망친 여경 잘못했죠. 현장을 이탈한 여경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가던 경찰, 남자 경찰이 올라가는 걸 멈추고 중간에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자 경찰이라서 문제냐? 아니거든요. 남자 경찰도 굉장히 잘못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남녀 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경찰로서의 본분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경찰이 지켜야 될 그런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소위 직무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두 사람 다 일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젠더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다. 지금 뭐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뭐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다 뭐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젠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게 이번 선거에서의 장이 돼야 되지 그걸 네. 분열시키는 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라 질문을 얹어 좀 일단 죄송한데 앞서 그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 장명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또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젠더 갈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함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 위원회 장명은 굉장히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시자고요. 일단 젠더 갈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20대, 30대 젠더 갈등은 이미 굉장히 폭발적인 인화성 있는 갈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이라기보단 풀어주고 그것들을 그 근본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표방하는 그런 뭐 정책적인 부분 또는 상대적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정치의 장, 공론의 장으로 나서서 어떤 갈등에 대한 이 부딪힘, 정책적인 부딪힘이라든지 정치적인 공방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이 장면이 왜 좀 불만이냐면 네. 보시자고요. 남혐, 여혐 둘 다 싫어혐이라는 건 캠페인이에요. 남혐, 여혐이라는 건 극단주의입니다. 양극단주의를 그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정의당도 뭐 남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도 여혐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양쪽 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자는 거는 그냥 캠페인으로 그쳐야 돼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느냐에 대한 문제. 근데 제목에서 나타나는 건 둘 다 싫어혐에서 끝쳐버렸어요. 싫는 건 이 말은 뭐냐면 당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예.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걸 그냥 이름으로써 이 위원회가 하는 얘기는 이 이름대로라면 그냥 캠페인을 하면 돼요. 남혐도 싫어요, 여혐도 싫어요. 우리 모두 극단주의는 하지 맙시다. 끝. 이건 젠더 갈등의 어떤 진짜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두 분의 어떤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청년 문제나 또 젠더 갈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네요. 토론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지율을 좀 간단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선 주자 가상 대결에서 일단 최근의 흐름처럼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격차가 좀 줄긴 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시작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쇄신이라든지 이 지지율 격차가 2주 동안 굉장히 벌어졌으면서 당의 위기감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변화의 노력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이완됐었거든요. 네. 약간 패배주의도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좀 그 위기감이 오히려 좀 보약이 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지지층의 결집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는 좀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나타나면서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계속 줄어들 거냐 아니면은 또 다시 격차가 또 벌어질 거냐 이것들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는 뭐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따라서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앞으로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도 이 경향이 유지될지는 그 사이에 어떤 또 당내 갈등이나 또는 이슈에 대한 실언이나 또는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지율 속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여야가 지금 가족 의혹을 놓고 대리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관련한 부분들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어떤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이 부각된 부분,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으로 역공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가족 관련 의혹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네. 그 정도 보도량과 그 정도의 어떤 팩트 가지고 지지율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향후에 이것의 이제 보도량, 언급량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 뭐랄까요? 의혹이 좀 익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여론전이 이제 상호간에 시작됐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2, 3주 뒤에 정도 본다면은 이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대선이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공방은 더 거세질 텐데 지지율과 함께 좀 추이를 지켜보겠고 지금 이 가상 다자대결 추이에 이어서 연령별로도 한번 보여주시고 평론가님은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여론 흐름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금 한 10수일에 걸친 앞선 여론조사 결과는 네. 다분히 반사적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반사적일 수밖에 없고 보통 컨벤션 효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한 사나흘이면은 그 효과는 끝나버려요. 하나의 이슈가 그렇게 길게 뭐 소비되거나 하지 않는 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언제가 오느냐 이것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다시 조정 기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피로도 즉 선대위가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금 윤석열 후보와 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간의 밀당이 굉장히 지금 피로도가 쌓여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양쪽 다 스스로 이것을 탈출하는 어떤 모멘텀을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서로 간에 반사적인 어떤 부분으로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지지율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몇 가지 더 남았죠. TV 토론이라든지 네. 또는 단일화 과정 이런 곳에서 또 다른 어떤 출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조사를 준비한 건 이제 갤럽과 리얼미터 결과인데 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두 후보 간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거든요. 38.4 대 37.1% 이제 한국 갤럽 조사 결과이고 앞서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쭉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연령별이나 지역별 결과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두 양 후보에게 과제로도 좀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면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연령별로 본다면은 뭐 그동안에 물론 뭐 응답한 사람 안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030 세대에서 우위를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응답하지 않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나 국민 여론을 본다면 2030 세대의 마음은 아직도 어느 한편으로 쏠려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2030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제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소위 부동산 문제로 돌아선 이 민주당의 돌아선 민심이 과연 얼마만큼 좁혀질 것이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뭐 국토세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종부세 논란이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가 저는 향후에 소위 대추격을 할 수 있는 또는 역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은 결국은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안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수도권과 청년 민심을 짚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끝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역이 지금 역대 어떤 후보들에 견주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 광주 전라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19.1% 지금 화면에 나온 19.1%는 제가 기억하는 국민의힘 당 계열의 후보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당시에 10.1%인가요? 아마 두 자릿수 처음으로 넘었다. 득표율이 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의 이 지지율이 득표율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뼈아픈 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역을 지금 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 즉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지금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광주 지역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조사 기간이 20일에서 23일, 전두환 씨 사망이 어제였지 않습니까? 그거와 또 맞물려서 추후 또 지역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요. 근데 조문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애쓰셨어요. 어떤 걸 애쓰셨는데요? 딴 거 묻지 마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어떤 걸 애쓰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조문할 거냐?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입니다. 전두환 씨는 떠나갔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끝났는가 이 무거운 역사적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따로 알려.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집단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거를
그걸 적시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죄하라 그러면 그 질문이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럼 고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만. 그 역사가 하겠지. 자네가 내 나이쯤 되면은 뭐 좋든 나쁘든 결론이 나겠지. 과오도 있지 않나요? 과오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과오고. 고인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광주 사태와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은 5.18은 북한군의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건 그게 질문사항이라고. 그건 질문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사실인데. 그건 역사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역사책을 다시 보십시오. 안에서 유족분이 네, 그때 뭘 사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아니 지금 남이 지금 사과를 말하는 겁니까? 공산당들한테 사과를 받으라고요. 북한 사람들한테 사과를 받지. 무슨 사과를 받으라는 거야? 질문이 사과를 빨리 일으키세요. 빨리 일으키십시오. 네네네. 열고. 최근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에다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환자 112명과 종사자 34명 등 모두 153명입니다. 확진 환자 27명은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약화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1명은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자들이 70대 후반이나 80대 고령이시고 수개월간 와상과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미접종으로 인해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도 크게 늘어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대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670여 명 가운데 48.5%인 320여 명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60대 이상 감염 비율도 지난달 22%에서 이번 달 44%로 사망자도 20명에서 40명으로 각각 2배씩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백신 접종 시기가 빨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며 고령 환자 등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세계적인 유가 급등 속에 일본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가 비축유를 처음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보조를 맞춘 것이지만 겨울을 맞아 수요도 함께 늘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공급에 지장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145일분이 저장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국내에서 이틀 정도 쓸 분량인 약 420만 배럴을 내년 3월 말까지 시장에 풀 방침입니다. この現行のその石油備蓄法に反しない形で国家備蓄石油の一部売却する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민간 비축유가 나온 적은 있지만 정부 비축분이 풀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유가 급등 속에 기시다 총리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경제대책 효과가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일본 내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5일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리터당 1,700원을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리터당 170엔을 넘어가면 지원금을 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 상승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産油国に対し増産の働きかけを継続するとともに、主要消費国や関係国際機関との連携を強化してエネルギー市場の安定化に取り組んでいく考えであります。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 방출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도쿄 상품거래소에서 중동산 원유 선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도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축유 방출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청을 받은 주요 원유 소비국 가운데 중국의 반응이 가장 늦었습니다. 중국은 방출의 규모나 시기, 그리고 방식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중국 내 수요를 봐가며 풀겠다면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中方会根据自身实际和需要安排投放国家储备原油以及采取其他维护市场稳定的必要措施.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유가가 하락할 경우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국의 비축유 일제 방출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미국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对拜登总统来说的话，由于国内大宗商品的物价飞涨以及通胀率高居不下，那他现在面临的一个非常困难的境地。 중국에서는 미국의 요청에 응한 만큼 미국도 반대급부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바라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가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국이 타이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 가능성은 아직 요원합니다. 지난 16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 전투기를 띄워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타이완 해협의 구축함을 통과시키면서 대응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번 비축유 방출 협력은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미중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과 당시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관련 사건이 공소권 남용이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처벌받지도 않고 제대로 조사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결을 받고 저희들은 공수처에 다시 한번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을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55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 재무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범죄 행위로 그룹 총수 일가의 총체적 비리는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들이 제과오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각종 의혹, 음해로부터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한 개 부문 후보에만 오르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것도 큰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BTS 말고도 그래미 후보에 오른 한국 뮤지션이 또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BTS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건 팝 그룹 퍼포먼스 부문입니다. 지난 시상식 때와 같은 부문으로 이번에는 수상에 도전합니다. 함께 오른 후보를 보면 저스틴 비버와 도자켓,
그리고 BTS와 협업곡을 낸 콜드플레이 등 쟁쟁한 가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기대가 쏠렸던 4대 본상 후보에는 아쉽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외신은 빌보드 최장 1위인 버터가 올해의 노래 혹은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유력하다고 관측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미의 결정을 두고 버터가 4대 본상에서 퇴짜 맞았다. 돌풍을 일으킨 BTS가 한 개 부문에만 지명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올해 활약한 드레이크, 메건 디 스텔리언 등이 후보에서 빠져 또 한 번 뒷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BTS가 2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오르면서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흑인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명성 같은 것들을 인정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상식의 어떤 다양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BTS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BTS가 그래미상을 받을 경우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BTS 말고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뮤지션이 또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드림으로 활동하는 최진열 씨가 인사이드 아웃으로 베스트 리믹스 레코딩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미에서 한국 대중음악계 수상자가 나올지 기대가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탁구 신동 신유빈이 생애 처음 나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첫날 단식과 복식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림픽 이후 한층 성숙한 기량을 돋보였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3전 전패 열세 속에 2년 만에 다시 만난 상대. 가장 중요했던 첫 게임, 신유빈이 절묘한 리시브를 앞세워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게임에는 한때 10대 3까지 앞서며 상승세를 탔고 볼 파워도 제가 볼 때 신유빈 선수가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리시브만 조금 불안했었는데 지금 리시브도 파악이 된 것 같고 결국 예상 밖 4대 0으로 끝났습니다. 잘 밀어 넣었고요. 직선으로 그리고 맞습니다. 좋아요. 포핸드 파워 향상은 물론 한층 안정된 백핸드로 올림픽 등 메이저 대회 동메달 입상에 빛나는 34위 수아이암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회 직전 손목 부상으로 우려를 자아냈지만 한 수 위로 여겨졌던 강호를 제압하며 한 뼘 더 자란 기량을 뽐냈습니다. 세계 70위권과 맞붙는 2회전을 통과할 경우 다음 관문은 올림픽 챔피언인 중국의 천마. 최강이자 세계 1위와 격돌하는 만큼 결과를 떠나 값진 실전 경험을 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유빈은 조대성과 짝을 이룬 혼합복식도 2회전에 올랐습니다. 남자 단식에서는 2년 전 헝가리 대회 4강 안재현이 미국의 복병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에이스 장우진도 1회전 탈락하며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어제 추위가 절정을 보인 뒤 조금씩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는데 내일도 광주 아침 기온이 7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높아지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반면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은 더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4도, 대구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12월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